네, 방금 소개받은 엔젤스 컨설팅 팀 조영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3월 모의고사 가채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아마 25학년도 정시 입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쪽에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입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미 뭐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지난 겨울방학의 노력에 대한 결과죠. 근데 개인적으로 3월 모의고사는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애매하게 잘 본 경우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찍은 게 많이 맞은 친구들 혹시 있다면 이제 요게 최악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자기가 찍어서 맞춰놓고서도 그 점수가 본인의 현재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확실하게 잘 봐서 겨울방학 때 노력했던 부분을 좀 자신감도 가져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확실하게 망했을 겁니다. 네. 대부분의 과목을 확실하게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약점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진단할 수 있으니까 약이 되는 그 뭐 4등급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월 학평을 보고서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좀 전략 과목을 결정해야겠다. 요건 좀 잘하고, 요건 좀 못하고,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탐구를 1번 과목, 2번 과목 두 개 중에서 나는 어차피 탐구 한 과목 포함해서 뭐 최저한을 기준 맞춰서 수시로 갈 거니까 탐구 두 개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미리 계산해 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원래 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다 계산이 있죠, 원래 계획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공부를 했는데 그 과목 시험 보는 때에 뭐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다. 그러면 두 번째 과목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목 포함해서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겠다는 계획도 다 망가지죠. 그래서 항상 그 반영 내가 어떤 반영 과목을 가져갈지나 그 내가 어떤 반영비를 활용해 주는 학교를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 과목 다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다만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긴 다 해요, 나름대로. 근데 열심히 하는 방향이 좀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라는 말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학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특정 어떤 유형이나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분류하자면 국어에서는 언매는 지식을 쌓기 위해 하는 학습 부분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이를테면 비문학은 어차피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훈련이 더 중요하겠죠.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공부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는 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수험장에서 내가 이 유형을 어떤 소재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게끔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지식량이 중요한 과목은 직전에 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10분 딱 쉬는 시간에 보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 착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신 데서 나온 게 더 많은데 방금 보셨던 게 기억이 나는 착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의 양이 많은 얌질이 양이 많은 과목은 시험 전에 타이트하게 하루 이틀 안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을 만큼으로 양을 줄여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살짝 바르고 들어가면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까먹으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양을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학습 컨텐츠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자꾸 늘리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4학년으로 진화를 하죠.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좀 늘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책을 안 사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은 책을 안 사줘도 다 PDF로 알아서 구해서 보거든요. 이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서는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이미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게다가 계속 컨텐츠가 생산되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 부담은 커지고 그걸 전부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을 늘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하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앞에다가 이 장표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시험 기준으로 국수탐탐 단순 표점 합으로 어느 정도 점수면 어디까지를 갈 수 있겠는지를 뭐 상위권 대학 위주로 좀 추정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은 원과목밖에 없었고 과탐이 그리고 어, 이 3월 학평을 가지고 이런 추정치를 내는 게 사실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국수탐탐 단순 표점만 439점이면 메이저 의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도전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점수는 420점대 중반으로 보여지고요. 메디컬의 끝선은 410점대 초중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 지원 가능성은 414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투과목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과목을 얼만큼 더 잘 보는 친구들이 앞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별표로 해놨습니다. 연고대 공대는 410점대 초반, 그 다음에 연고대를 지원할 수 있다. 성안 안정권으로 잡고 연고대 지원하는 거는 400점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점수를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 정도를 이미 받으셨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문과 지원 가능성은 서울대 지원 가능성 422점 정도로 보여지고요. 연고대 상위과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410점대 중반. 그 다음에 연고대 지원하시는 데는 400점 이상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중앙영리 지원 가능성이 39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요 점수는 나중에 실제 입결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특정 학과들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특정 학과는 또 폭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년의 입결과 이제 수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점수면 뭐 당연히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진짜 참고만 해주시고 이 점수가 안 됐으니까 뭐 혼내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 점수 넘었으면 너 서울대 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채점 등급 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건 작년인데요. 작년에 국어가 딱 요 시점쯤에 144점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53으로 예상되고 있죠. 올해 3월 모의고사는. 제가 이걸 작년 거랑 왜 굳이 비교를 해놨냐면 사실 이 숫자도 다 틀릴 거예요, 나중에. 153이 딱 나오진 않을 거고, 지금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표현 점수 최대치가 153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벌써 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가채점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이건 왜 갖고 왔냐면, 수학은 152점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뭐 국어는 153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가져왔냐면, 국어가 저희가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을 트래킹을 해보면 경년으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국어 성적 분포가. 요거는 수능의 데이터입니다. 2022학년도랑 24학년도가 149점, 150점으로 만점 표점에 동일했고 그 다음에 1등급 구분 점수까지의 범위도 18점, 17점 정도로 계속 좀 비슷했죠. 그리고 23학년도가 134에서 126까지였는데 이렇게 다시 23, 24, 25순으로 배열을 해보시면 23학년도가 134에서 126, 25학년도가 139에서 131로 또 유사해지죠. 이런 패턴이 좀 생겨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옛날 패턴이 이랬으니까 26학년도도 무조건 만점 150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4학년도 수능의 만점이 150점까지로 나오는 거를 보고 작년의 고3들은 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지난 겨울방학, 그러니까 우리의 1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해 겨울방학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유인이 있었어요. 왜? 내가 국어를 만점 맞으면 이 수학만큼이나 표점이 잘 나오고 내가 먹을 게 많구나, 여기서. 그럼 국어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국어 실력이 다들 동일하게 같이 올라가요. 기준선이.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 난이도가 똑같은 시험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해도 물론 객관적 난이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절대적인 객관적 난이도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시험지를 내놔도 실력들이 좋아져서 수월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년도는 왜 그랬을까요? 23학년도의 수능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보고 자란 24학년도가 돼야 되는 그때의 고3들은 국어 열심히 해봤자 별거 없네? 수학을 해야겠구나. 가 되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능 국어를 얼만큼 열심히 시키셨나요? 물론 학원비는 많이 쓰셨죠. 많이 보내셨는데 학생들의 마인드 입장에서 이거 뭐 해봐야 1등급 구분 점수랑 만점 차이에 표점 차이가 8점밖에 안 나고 뭐 수월해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과목 더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학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될 확률이 높아져 있죠. 이거는 사실 3월 학평을 보기 전에도 이미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또 이번에는 국어가 저렇게 될 차례구나.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해서라도 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내놔도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학년도랑 24학년도의 점수 분포인데 149부터 131까지, 150부터 133까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만점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뭐 당연히 뭐 그렇죠 인원수가 많아지는데 23학년도랑 25학년도 보시면 이제 쉬었다 보니까 만점자 아까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분포도 굉장히 밀집돼 있죠. 이렇게 되면 국어에서 뭔가 굉장한 승부를 보기는 힘들어지죠. 점수를 많이 잘 받는다고 해도 국어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는 없게 된다. 올해는 국어에서 잘 보면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수능의 이유도 그렇고 이번 3월을 봐도 지금의 고3들이 수능 공부를 지난 겨울에 열심히 할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래 버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사실 뭐 이번 등급 컷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뭐 수학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몇몇 수학 선생님들이랑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번 고3 3월 학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뭐 22번 빼고는 다 맞았어야 정상이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건 뭐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런 말이긴 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면 이번 표점 뭐 벌어지는 걸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 틀렸죠. 네, 엄청 틀렸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논하는 의미 별로 없을 것 같고 수학은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제 원점수에서 내가 1등급 맞으려면 몇 점 확보해야 되는지는 좀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3개 이내로 막으면 일단 대충 된다. 미적 기준으로. 3개 이내로 막으면 대충 1등급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요거는 몇 년치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고 이제 확통 기준으로는 조금 높죠. 확통에서는 이제 확통을 다 맞는다는 전제가 먼저 좀 필요한 느낌이 있죠. 확통을 선택해서 1등급을 받으려면.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의 수학은 내가 몇 등급 맞았다, 100분위가 몇이 나왔다 이걸 너무 많이 따지시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내가 3개 이내로 막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번 그 3월 학평에서 학생들이 수 원 파트에서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2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 학기에 2-2에 2학년 2학기에 수2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 미적을 선행을 하다가 뭐 요때 상황에서 시험을 딱 보면 수2 미적 파트는 그래도 얼지간히 푸는데 수원을 한지 오래됐잖아요. 사람은 망각하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학기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그 수원 파트에서 많이 틀렸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꾸난 거를 이제 언제 메꿀 거냐 그 시간 확보하실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이내로 막으려면 내가 어느 파트에서 틀리고 어느 파트는 다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빨리 계산해서 생각하시는 게 요거 수학 한정에서는 그 부분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약간 필요해요. 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수학을 의대 가는 데에도 100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의대를 가는데도 무조건 100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의대를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점 필요한 거 아니니까 30문제를 다 맞으려고 덤비다가 다른 거를 틀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우리나라는 그 난이도에 대한 역배점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다가 2점 주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2점 주고 쉬운 문제에 4점 주고 이거를 안 하니까 어차피 22번도 4점이고 쉬운 4점 문제도 있죠. 그럼 22번 열심히 풀어서 맞추고 쉬운 거 검사 잘못해 하고 틀리면 어차피 가성비 떨어지는 시험을 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27개 확실하게 맞고 88점을 확보한 다음에 92, 96으로 올라가는 스텝을 밟으시는 게 훨씬 저는 수학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어제도 한 농담인데 그 주관식도 잘 찍으면 맞기도 하거든요. 그 2년 전 수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수학 선생님, 유명하신 수학 선생님이 전날 밤에 수능 전날 밤에 학생들이 DM으로 물어봤대요. 인스타 DM으로 내일 주관식 뭐로 찍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17 이랬는데 답이 17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해에 이제 22번의 정답률이 왜곡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30개를 다 풀어서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27개 다 맞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24학년도에 이제 133점이 등급 구분 점수였는데 148점까지 벌어지면서 꽤 많이 이득을 학생들이 챙겼고 사실 25학년도에는 그러진 못했죠. 작년에는 국어 수학 전부 다 그렇게까지 어,
변별력이 있는 시험은 좀 아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얘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의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암기량이 되는 사람과 훈련량이 되는 사람이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수 이과 성향, 진짜 찐 이과 성향인 학생들이 지구과학 암기를 조금 버거워하죠.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구과학을 정말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지구과학을 강요하면 안 되긴 해요.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를 못 해먹겠다는 학생한테 강요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생원 지원 조합을 선택하잖아요. 과탐러라고 한다면 생원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입시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물화생지에 대한 어떤 호불호도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합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빠져서 사탐론으로 아무리 가도 여기는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안 되는 건 여기죠. 네. 화원 유지가 안 되죠. 너무 타임어택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까지 빠질까요? 화원 혹시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화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화학을 뭐 야 인원 빠지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입하실 일은 사실 지금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어는 과목 특성상 약간 수학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궤도에 올려놓으면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사실 더 많이 엄청 올라가지도 않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궤도에 올라간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리원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물원을 선택하시려면 이게 나중에 훈련 양을 늘려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지난 겨울부터 좀 해두셨어야 하고 상반기부터 충분하게 훈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따가 잠깐 사탐론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사탐론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전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탐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진 않아요. 왜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사탐도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이과에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과목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문과 친구들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100분이 100 맞고 이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탐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작년 화원처럼 뭐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확확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어차피 사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즘은 사탐을 하는 게 대세더라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실 필요도 없기는 하고 근데 또 과탐을 너무 못하겠는데 과탐을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기는 하죠. 그래서 그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계산하거나 판단하다가 틀릴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윤리학 과목 이과 학생들이 넘어와서 저걸 잘하기란 쉽지 않죠. 말장난이 심하고 그래서 윤리 시험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철학자 그 말씀을 하신 철학자분이 현재 살아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학생들이 직접 질문 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평가원에서 이거 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직접 말씀하신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막 번역해서 보내 요새 애들 똑똑하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모르겠는 거를 문제로 내놓으면 이과 학생들이 넘어가서 저걸 잘할 확률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일반 사회 과목들 뭐 주로 사회문화를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사회문화도 사실 무조건 맞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계산 문제도 좀 많고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훈련이 돼 있어도 시험장에서 당일날 50점 만점을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실 때도 좀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 암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역사 세트를 해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다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지, 세지 쪽을 하기도 하죠. 근데 주로 한지 지구과학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네, 어차피 지금의 지구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과학 원 현재 과목이 2015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천체물리학 파트가 대거 빠져서 지투로 넘어가면서 현재의 지원은 약간 심심한 과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하는 김에 지리학, 지질학, 대기과학 이거 다 싸잡아서 한국지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과목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만큼 공부하기 용이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탐론을 고민하신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암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일반 사회 과목으로만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
정법, 뭐 사회문화 요쪽으로. 경제는 근데 거의 투과목 수준이죠. 선택자가 거의 투과목 수준이고 정법, 사문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지막 과목을 풀 때쯤에 과목 코드상 마지막 과목을 풀 때쯤에 사람이 거의 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탐구 네 과목 시절의 사람인데 네. 마지막 과목 풀 때쯤 이제 6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래도 빨리 끝나잖아요. 수능이 저는 550점 만점 세대라서 독일어까지 끝나는 뭐 독일어 제가 등급이 독일어가 제일 안 좋았어요. 점점 가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과목 선택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까지 체력이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되게 특이한 관점도 좀 하나 있다 생각해 특히 여학생들 마지막 과목 풀 때 과연 제정신일까? 네,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합평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좀 말씀드렸고요. 25학년도 정시 입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 자랑인데요. 제가 작년 수능 다음 날 설명회를 했고 그날 저렇게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그 저희 엔젤스 컨설팅 팀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진 않아서 구독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이제 수능 다음 날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25학년도 입결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디컬 지원선 학생들의 서울대, 나군 서울대 원서조합 경향이 좀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군 의대에서 입결이 하락한 학교들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연고대는 성한서화돼서 한 칸씩 입결이 다 내려갔어요. 요거는 이제 의대 증원의 효과가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반도체 계열이랑 국문과 정시 성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국문과 정시 상승은 저게 그때 노벨 문학상 때문에 제가 드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연세대 국문과가 연세대에서 제일 높은 입결을 거의 제일 높은 입결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군 모집 단위들이 얼만큼 입결 방어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다군들은 입결 방어를 좀 잘 해냈습니다. 바로 작년 문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서 제가 지원 가능성 추정할 때에도 서울대의 지원 안정권을 0.4% 라인으로 봤었는데 0.4, 0.6% 라인이 이제 서울대의 입결이 형성되는 라인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국문, 영문, 언더우드 학부가 가장 높은 입결을 형성을 했고 3%대까지로 연세대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고대도 거의 3%대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들어있었는데 불어불문학과 하나만 3.8%대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교과 전형에서는 사실 펑크난 과들 좀 있는데 요 이유는 고려대가 이제 일반 전형과 교과 전형을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좀 작기도 하고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을 굉장히 잘 챙겨서 내가 내신을 넣어주면 더 유리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들 1.0 등급은 아니긴 하겠지만서도 본인의 교과 성적이 깎이고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보는 순간 쓰기가 조금 껄끄러워지긴 해요. 아무래도 감점이 있긴 하니까 모두에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인원도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시장에서는 수시처럼 6개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장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여기다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수요자 층이 좀 적다 보니까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에서 무너지는 입결을 보이는 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올해 이렇게 펑크 났던 이과들이 내년 정시에서는 절대로 이 정도로 펑크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은 이랬습니다. 서성한 라인도 3%대 정도에서 거의 다 형성이 됐습니다. 요번에 연고대가 문이과 공통적으로 좀 많이 펑크가 났어요. 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시 입결 뭐 형성이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설명은 아니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심화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서성한 전부 다 3%대였는데 다군에서 선발했었던 과들이 좀 입결 방어를 잘 해냈고요. 이제 다군에서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같은 학교를 만약에 가나다군에서 동시에 뽑으면 다군의 입결이 가장 높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군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죠. 내가 점수가 높았는데 가나군에서 원소조합을 잘못 써서 다군에서 눌러앉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고 최근 몇 년간 다군은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군이 아니었는데 자유전공 모집단위 계열들 무전공, 자유전공 계열들의 모집단위들이 다군으로 많이 요번에 생기면서
다군에다가 받쳐놓고 가나군을 썼던 친구들이 가나군에서 비명 행사를 하고 이제 다군에서 눌러 앉는 경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나군보다 다군의 입결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냥 원론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로 넘어가면요. 서울대가 2.0% 정도에서부터 3.5%대까지 합격자 분포가 나왔고요. 사실은 전년도에는 한 2.5에서 2.0 이내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의대 증원 효과 때문에도 그렇고 이과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하락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가 3.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연세대에서는 제일 높은 쪽에서 입결이 형성이 됐고요. 고려대도 반도체가 좀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됐고 전반적으로는 5%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렇진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의대 증원 파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이벤트로 끝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또 증원이 돼주면 입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기는 할 텐데 그거 안 된다는 전제로 보셔야 되고 내년에 입결이 이렇게 퍼센트대가 내려오진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수시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작년 입결을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연고대 일부 과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6.7%, 그 다음에 8%대 후반 이렇게까지 내려간 합격자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 예상을 했어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 과를 지원하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성적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시 입결 형성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는 설명회에서 한 번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라인을 보시면 각 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반도체 공학과 계열들이 전부 다 가장 높은 입결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능 다음날 바로도 반도체 계열의 입결 얘기를 좀 상승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그 전년도의 반도체 계열들이 전부 다 의미 있게 펑크가 났었거든요. 그 전년도에. 그러면 반사적인 작용으로 그 다음 해에는 시스템 반도체 계열들을 한 번 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원자들이. 그 다음에 요 넘어오는 24학년도 입시와 25학년도 입시로 넘어오는 사이에 컴퓨터공학과 계열들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컴퓨터공학과 출신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 범위가 좀 줄어든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반사작용으로 성적대 좋은 학생들이 AI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을 많이 쓰기보다는 반도체 쪽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AI를 많이 굴리려면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의외로 이과 학생들이 그런 산업의 트렌드에 오히려 굉장히 더 민감해요. 문과 학생들은 뭐 서울대 철학과든 뭐 서울대 윤리교육과든 서울대 보내주면 다 갑니다. 연세대 경영을 붙어도 다 가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그게 아니죠. 그때의 산업 트렌드에 훨씬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7%, 8%대 라인에서 입결이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한 급간씩 다 내려간 거라서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옆에 쓰여 있는 누적백분위, 그러니까 저 누적백분위라는 거는 각 학교의 반영식대로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계산을 해서 줄을 세웠을 때 100명 중에 7등이면 7%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 3%씩 다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학년도는 25학년도랑 숫자가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의대 입결도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빠져서 형성이 됐고요. 특히 나군에 저 음영 들어간 1.2% 라인 이하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펑크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의대들인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전북대 의대의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네. 올해 정시에서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가장 많이 틀린 학생을 저희가 보낸 거죠. 자랑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나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다음 날 이미 나군 의대 입결 하락을 저희가 예측을 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서울대도 같이 나군에 있기 때문에 나군에 서울대를 잡고 가군에서만 의대를 써보려는 학생들이 좀 꽤 많아요. 주로 이제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이제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시죠.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의대에 관심이 없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나군은 어쩔 수 없이 학생 말대로
서울대 컴공을 써요. 근데 가구는 의대를 쓰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패턴대로 나군에 서울대 잡고 가군에만 의대를 쓰는 패턴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군에 동시에 지원을 못 하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나군에서 쓸 법한 의대 중에 일부가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전북대 의대를 지원을 시켰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연세대랑 한림대 아주대는 면접의 반영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연세대 의대가 사실 저기에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이제 서연성, 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세대가 끝선 비교를 했을 때 좀 내려온 이유는 면접에서 뒤집힌 학생들의 수능 점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약간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한림대 아주대도 비슷한 이유로 마지막 합격자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끝선이 내려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가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예년의 입결표를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최근 한 5년치 얘기만 드리면 21학년도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 입결표의 의대선이 1.3%대에서 많이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21학년도만 해도 가형, 나형, 수학이 둘로 나눠져 있던, 문이과가 구별돼 있던 시절이었고, 저 당시에 가형 인원이 한 14만 명 언저리였는데, 그때나 24학년도까지나 정시로 의대를 뽑는 인원은 1100명으로 거의 고정이었어요. 뭐 1090명, 111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1100명대로 항상 유지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정시에서 의대를 가는 학생의 끝 수능 등수는 사실은 항상 2000등이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성적을 받은 친구들의 수시 이탈률이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5% 정도기 때문이에요. 정시로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이미 수시 경쟁력도 충분히 좋아서 수시로 합격하는 비율, 즉 그게 수시 이탈률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0명 중에 900명이 빠지고 1100등 정도까지가 수능에서 형성이 돼서 저 라인을 그려보면 정상적인 의대 입결의 누적 백분위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입결 자료를 인터넷에서 보시면 21학년도는 1.3%, 22학년도는 한 1%, 0.9에서 1%, 요때부터는 이제 미적기하 선택자가, 즉 이과 인원이 확 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더 늘었었고, 그래서 23학년도에는 한 0.8에서 0.9%, 그 다음에 24학년도에는 또 조금 더 올라서 0.8%대였어요. 근데 요게 의대 정시 정원도 좀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600, 700등 정도까지가 의대의 합격선을 형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 그래서 1.2%대의 의대가 소위 말하는 정상 입결이라고 봤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의대들이 1.2%대 이내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의 중첩 인원 그 이유로 이제 나군에서 소외된 학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도 일부 소외된 학교들은 나올 수 있죠. 가나군에서 더 잘 붙었으면, 주로는 나다군에 이렇게 서서 붙었으면, 혹은 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서 붙었으면 이제 다군을 버리고 나군을 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다군 입결이 좀 내려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의대 합격시킨 학생의 성적 예시인데요. 많이 틀렸나요? 많이 틀린 게 아니죠, 사실. 굉장히 잘 봤죠. 국어 하나 틀렸고, 수학 세 문제 틀렸고,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화원 하나 틀렸는데 백분위가 많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2개 틀렸습니다. 토탈 틀린 개수가 7개밖에 안 돼요. 되게 잘 봤죠? 되게 잘 봤지만 사실은 수학을 3개 틀렸다는 것 때문에 약간 페널티가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가군의 연세대, 나군의 서울대를 쓰시려고 오셨는데 저희가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나군의 전북대 의예과를 지원을 하셨고 마지막 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군의 상지대 한의예과 추가 합격도 하셨었는데 뭐 당연히 나군으로 가셨고요. 근데 진짜 이럴 때 보면 화원 선택한 거 자체가 후회되실 수 있는 거죠. 한 문제 틀렸는데 48점까지도 이미 8%대. 그 다음에 47점까지 갔더니 12.75%. 너무 치열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화원의 상태가 된 것 같고, 사실 화원 출제하신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킬러 한 문제에다가 너무 몰빵을 많이 해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게 만들어 놓는 출제 경향이 몇 년째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건데, 어쨌든 작년에 마지막 의대 합격자는 요 정도 점수였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은 원래
사실은 92점 정도 맞았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이고 이 점수랑 같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수학 92에 국어 93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4점과 국어 5점이 거의 동가치예요. 반영비 이슈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국어를 좀 어려워하면 학생들한테 수학을 하나 더 맞으면 국어 2개 더 틀려도 돼. 이렇게 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 성적으로 의대를 붙지는 못하겠죠. 증원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메디컬 계열 보시면 치대, 약대, 한의대. 치대는 2.5%대까지, 그 다음에 약대는 3.4%대까지, 그 다음에 한의대는 3%대 초반까지로 입결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년에보다는 약대의 입결이 좀 방어를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메디컬 전반에 대한 그 학생들의 기대치가 좀 높아 있었죠. 내가 약대를 이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의대도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권역에 있던 학생들이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고 전년도에 24학년도에는 약대가 5%대까지 빠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일부 학교들이. 그래서 약대가 특히 지방 약대 위주로 좀 펑크가 많이 나더라라는 부분을 학생들이 감안해서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벌어진 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 증원됐으니까 약대 상위권 약대 지원권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 갈 확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대, 약대, 한의대는 대략 3%대 라인에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서울대장표가 이제 요 밑에 3.5%뭐 여기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그 라인이 약간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기죠. 서울대의 하위 공대 라인과 결국은 맞물리는 부분이 여기서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26학년도에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정시에서 오늘 이제 3월 학평 설명회니까 수시보다 정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25학년도에 성균관대 정시가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6학년도에도 이어지는데요. 수능 성적 산출 방법을 변경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좀 다음 장표로 보여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학생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반영해주겠다라는 그 마케팅 전략입니다. 성균관대 입학처가 일을 진짜 잘하는데요. 학생들한테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쓸래? 이렇게 꼬시는 건데 말하자면 가위바위보에도 2개 냈다 하나 빼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를 잘 봤을지 수학을 잘 봤을지 모르니까 35, 25로 한번 반영해주고 30, 40으로 반영해준 다음에 유리한 거를 넣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시죠? 네, 딱 반응이 괜찮다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균관대 이 움직임을 보면 진짜 대학의 입학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대학 입학처는 마케팅 부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자기네가 평가할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줄어서 4년제 대학 총 정원보다 사람이 이제 더 적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꼬시는 전략이죠. 게다가 또 뭐까지 했느냐? 다군에서는 심지어 아까 제가 다군 입결 방어들 좀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군에서는 심지어 인기 많은 저 두 과를 저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탐구 성적도 하나만 보겠대요. 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시죠?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성적을 받아보면 탐구를 두 과목을 이분하게 잘 보지 않아요. 꼭 하나를 잘 보고 하나를 못 봅니다. 그럼 하나 빼주겠다 그러면 어우 땡큐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 그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탐구를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4등급 맞았다. 그러면 이제 4를 2사로 할게요. 2 하나 4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4를 빼는 게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얘는 누구한테 지느냐? 18한테 져요. 생각 못 하셨죠? 학생들이 이제 당연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아요. 내가 한 과목을 더 못 봤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는 얘한테 지잖아요. 그 맹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한 개 과목만 반영해주겠다고 하면 탐구를 좀 어중간하게 본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균관대 지원자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효과를 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학교들의 트렌드가 점점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게끔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대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했죠. 창의력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한 거는 이 영어 2등급일 때 100점에서 1점 깎았었는데 이제는 0.5점만 깎겠대요. 애들이 영어를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줄여주는 쪽으로 영어 2등급이어도 괜찮아. 좀 지원해.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26학년도 정시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건데요. 연세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생기부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하죠. 요게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1000점 만점, 전형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해놓고 950점을 수능, 50점을 교과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5% 반영한다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보험 약관 보듯이 보셔야 돼요. 그 보험 약관 보시면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맨 밑에 면책 약관 다 들어가 있죠. 보험사 관계자분들 안 계시죠? 네. 이게 뭐냐면 5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를 40점 깔아놨어요. 여기까지는 다들 안 보세요. 그냥 50.5%? 어우 교과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본 점수 40점 그 다음에 그 10점 나머지 10점을 또 두 개로 나누는데 내신 교과 성적으로 1, 2등급 7점, 3, 4등급 6점, 5등급 5점, 6, 7등급 3점 8, 9등급 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 사실 근데 뭐 연세대 정시 교과 정시를 쓸 때 8, 9등급이 많진 않을 테니까 저는 5등급 이내에서 거의 다 지원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벌어진 점수 2점이죠.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에서 A 3점, 보통 B 2점, 그 다음에 C는 빵점. 여기도 B 이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점, 여기서 2점, 총 3점까지가 실질 반영률이에요. 그럼 1000점 만점에 3점이죠. 반영이 많이는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대는 교과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니까 아예 학생들이 그냥 안 쓰면 되는데 연대는 전부 다 반영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 효과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기 싫어질 수 있죠. 교과가 안 좋은 학생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챙겨본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대형 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서비스 이런 거 사서 보시면 다 반영해서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4등급 이내 정도 되면 실질적 유불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다 지금 이제 조금씩 교과를 반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주요 변화 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트렌드는 전형이 전부 다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섞어서 여러 평가 요소를 다 보는 건데 아까 보신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를 섞기 시작했듯이 학교들이 점점 더 논술 전형에서도 교과를 조금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이제 특히 강남권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변화는 25학년도에 이미 고려대 학업부 수형이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을 폐지한 게 기능이 두 가지가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능 이후에 있었던 면접을 폐지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정시를 잘 보면 수능을 잘 보면 고대를 써놨다가 자동 탈락을 해야지라고 했던 수요가 좀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점이 있고요. 거꾸로는 또 면접으로 인해서 내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도 있게 됐죠. 근데 정시 경쟁력이 높은 혹은 본인이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학생들이 지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고대 학업부 수형이 그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잖아요. 이게 4, 8 정도 일반 학과 기준으로 그 정도인데 사실 내기형역 8등급 이내면 굉장히 높은 최저거든요. 최저학력 기준 치고는 진짜 살벌한 최저인데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상위권 입장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한 60%대 초반이었어요. 여기 지원해 놓은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예년에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있고 면접도 있던 시절에 그 합격 패턴은 1단계 5배수 선발해 놓고 면접 응시를 3분의 1이 안 오고 저 학생들이 이제 4, 8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면접을 불참해서 자동 탈락을 기도한 거죠. 그거를 이제 원한 거죠. 그 다음에 최저 충족률 62.8%까지 계산해 보면 실질 경쟁률 2대 1이었고 충원 합격률이 60%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붙는 전형이었죠, 썼을 때. 최저 맞추고 면접 가서 교수님이랑 안 싸우고 그러면 뭐 대략 붙는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요 납치 배제를 위한 면접이라는 장치가 사라진 게 꽤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또 부활을 시켰죠. 2017학년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한참 동안 안 하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논술 100% 전형이긴 하고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내경영 8등급 이내. 학업우수랑 거의 비슷하죠. 다만 25학년도에 경영학과가 사합 5를 했어요. 오늘 이제 문과 어머님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합 5인데 고대 경영 논술을 열심히 봐야 될까요?
그냥 연고대 깔고 서울대 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더라도 써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26학년도에는 반성해서 다시 사합할로 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연대 경영을 나가서가 아니라 고대 경영이 원래 저런 짓을 가끔 해요. 좀 이상한, 네. 아무튼 그리고 저 인원만큼이 학종에서 사실 빠지는 인원이라서 고대 전체 전형에서의 구조가 좀 바뀌는 일이 25학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고대 교과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완화돼서 3합 7에다가 한국사 4, 그 다음에 의예과는 4합 5에다가 한국사 4 정도로 약간 완화된 거고요. 사실 뭐 교과 전형을 쓰실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교과 90%의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에 좀 부합하죠. 교과 100%로 좀 잘 안 뽑으려고요, 이제. 옛날에 교과 100%로 많이 뽑아봤더니 그냥 내신만 열심히 잘 챙긴 친구들이 대학 와서 뭐 굉장히 잘하거나 이러진 않다더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섞어서 팔방미인형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애들을 꼬셔야 되니까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다 빼줘요. 자꾸 면접 보라 그러고 이러면 애들이 안 써버리거든요, 이제. 특히 수능 전에 면접 보라 그러고 이러면 애들이 안 써버리니까 다 빼주는데 이 기존 방식과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의 방식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더 쉬워 보이시나요? 기존이 더 쉬워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기존의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 이과로 치면 물화생지 원투를 다 물어봤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렇게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게 쉬워 보이시죠? 약간 문과스럽잖아요. 어떻게 그냥 내가 머리 좋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면접을 편한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잠시만요. 네, 이거 연세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연세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이 꽤 까다로운 면접이 있었어요. 특히 수능 이전에 대시문 기반 면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었다가 작년부터 최저를 만들고 이 면접을 폐지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연세대 교과 전형의 입결 같은 거를 대학 어디가에서 보시면 연대 교과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적이 낮아 보이는 펑크난 과들이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 썼던 건데 이제는 그걸 폐지해주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좀 지원을 유도를 해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들이 이제는 그 갑의 위치에서 뭔가 학생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보겠다. 물론 우수한 학생 뽑아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서도 그렇게 고자세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종합전형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한양대는 원래 전형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교과 100%짜리 최저 없는 거, 그 다음에 학종 100%짜리 최저 없는 거. 그 의도가 명확한 상남자 학교였죠. 교과 100% 최저 없으면 누굴 위한 거죠? 일반고. 네, 학종 100% 최저 없으면 누굴 위한 거죠? 과학고. 이건 자사랑 강남 카라콘을 위한 게 아니었던 느낌이죠,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요번부터 25학년도부터 이미 추천형 전형이라는 걸 신설을 하면서 학교장 추천 받고 최저학력 기준 3합 7짜리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강남권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자사고한테 좀 더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해석되죠. 그다음에 면접형도 있는데 요건 이제 사범 계열만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소수고 이제 전형이 좀 세분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26학년도부터 도입이 됩니다. 논술 90%의 학생부 종합평가 10%인데 이제 한양대 논술 전형이 원래 논술 100%짜리 최저 없음이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천하제일 논술 대회다. 뭐 과거 시험 아니냐 뭐 이랬었는데 이제 요게 정상적인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합 7 최저학력 기준, 그다음에 의예과는 3합 4. 그래서 한양대 논술 전형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한양대 다니다가 전과하고 싶은데 학점 안 좋으면 논술로 그냥 전과해 버린다. 그냥 가서 본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해졌죠. 3합치를 못 맞출 때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보시다시피 논술 100%가 아니라 이제 종합평가 10%를 섞어서 다면적인 평가를 좀 하려는 추세가 계속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연세대 교과전형 먼저 말씀드렸는데 성균관대 교과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확대를 해서 기존에는 진로선택 과목만 평가를 하다가 일반 세특 그다음에 공통과목 세특까지 정성평가를 섞기로 했습니다. 요것도 교과 내신 등급 100% 이렇게는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만한 게 중앙대에서
의과대학 2단계 면접 실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수능 최저가 신설이 돼서 이하보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메디컬 계열도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3합 4짜리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의치한 약 모두 똑같이 3합 4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능을 동시에 챙기면서 서류까지 갖추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이제 서류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뭐 과학고 출신이나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물론 과학고는 좀 뭐 이치한 약 쓰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다 동시에 잘 챙길 수 있었던 강남권이나 학군지 학생들에게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허들을 하나 넣어줌에 따라서 서류만으로 승부를 봐서 해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시 주요 변화 포인트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수시 입결이 곧 뭐 대학 어디 가나 이런 홈페이지에 많이 공개가 될 텐데 그 공개 자료를 보실 때 재밌게 보실 만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24학년도 기준으로 내신 입결이 막 1점대 초반에 형성돼 있었던 약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교과 전형 위주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을 3합 4나 4합 5 정도 충족 가능하면서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약대를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대들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입결이 튀는 학과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모집 단위는 우리는 올해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 약대가 예를 들어 2.3등급의 교과 합격자가 나왔다. 그럼 올해 그 모집 단위는 폭발이 예정돼 있죠. 다 쓸 거 아니에요. 2.3 그럼 나도 2.2도 써야지, 2.1도 써야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보셨다가 오히려 피할 곳을 찾을 때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대 중에서도 의대 교과 전형 합격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낮은 내신의 합격자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낮아 보여서 모두에게 알려지는 정도가 되면 그 과는 다음 해에는 약간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 작년 거는 진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시 전략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조합이랑 과목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역사에서 보셔야 그 다음에 사탐론을 하실지 말지 이런 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요거는 24학년도 의예과 입결입니다. 25학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상 입결, 의예과의 정상 입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8%대라고 보는 게 맞았고요. 이 해에는 나군에 펑크 났던 의대가 더 많았죠. 아까 보셨던 건 4개 정도 있었잖아요. 전북대, 원광대, 그다음에 뭐 제주대, 부산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더 많았어요. 그럼 이때 도대체 24학년도에 나군 왜 이랬느냐? 24학년도 의대 입결이 낮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조금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해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다 보니까 국어 수학을 잘 본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 1등급이 아닌 애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기존의 예측대로 국어 수학 잘 본 애들이 영어도 1등급 맞는 비율이 이 정도는 될 거야 라는 걸 베이스로 예상해 놨던 대학별 등수의 추정이 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학교식으로 줄 세우기 했을 때 몇 등인지를 학생들이 잘못 알게 되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학년도부터 가군의대, 나군서울대 조합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이때부터 서울대가 투과목 응시 강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 다음 장표에 바로 나올 텐데 이따가 서울대를 쓰려면 투가 꼭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가산점만 포기하면 원원으로 시험을 그날 대박 나도 서울대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원원 조합으로 서울대도 지원 가능해지니까 학생들이 저 조합을 많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다가 나군의 의대가 많아요. 개수가. 마지막 막타 여기가 또 때렸었죠. 23학년도까지 가군에 있었던 전북대 의대가 나군으로 그 해에 옮겼어요. 인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다 보니 나군 서울대 조합으로 쓰려다 보니까 나군 의대 중에 소외되는 학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학년도에도 그랬고 24학년도에도 그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수능을 잘 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해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학운이 따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의외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게 나군에 하필 서울대가 있는 바람에 나군 의대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서울대가 가군에 있었으면 또 서울대가 가군에 있던 시절도 좀 있었죠.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왔다가 다시 나군으로 가서 연고대가 다 동시에 같이 도망 다녔잖아요. 서울대 피해서. 그러니까 갑질을 좀 많이 했는데 서울대가 저게 나군에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23학년도의 서연고 입결을 좀 보시면 서연고가 거의 비슷하죠. 아까는 분명히 거의 극명하게 나뉠 정도로 서울대 다 끝나고 연대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랑 23학년도에는 동일했어요, 셋 다. 그럼 23학년도 서울대 입결은 왜 저렇게 박살이 났었느냐? 요 해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서울대의 마지막 투과목 응시 강제가 있었던 해였어요. 게다가 그 해에 서울대 정시에서 처음으로 생기부 평가까지 반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가 그 해에 입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했으면 요거라도 안 했어야 돼요. 그 다음 해로 미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과목 강제 풀어주면서 원원 응시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걸 했으면 23학년도에 저렇게 펑크가 안 났을 텐데 동시에 두 가지 악재가 있었고요. 게다가 마지막 투과목 응시였는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투과목 실제 응시자 총정원이 13,166명이었고 각 과목에서 1등급 받은 애들을 다 계산해봐도 600명이었어요. 대충 계산해보시면 13,000명 중에 그냥 토탈로 4% 때리면 5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1등급 받은 애가. 근데 서울대의 정시 총정원이 한 700명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수시 이탈률이 있겠죠. 얘네도 수시로 대학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40% 여기서도 날아갔다고 치면 투를 보기만 했으면 1등급 아니어도 한 과목이 2등급이어도 3등급이어도 투를 보기만 했으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원원 과목 선택했다가 수능날 대박난 애들은 여기는 쓸 수 있어도 여기는 못 쓰죠. 애초에 지원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해에 투를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잘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학년도부터 투과목 필수 응시가 폐지가 되면서 그냥 가산점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제가 이 옛날 얘기를 장황하게 왜 말씀을 드렸냐? 빌드업이었습니다. 사탄럼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게 사실 이 뭐가 문제냐면 사탐런이라는 게 뭐가 문제였느냐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물화생지 뭘 받는지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게 심하니까 그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과탐으로 봐서 100분이 100 맞으면 71점으로 쳐줄게. 99는 70으로 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탐은 100분이 100이면 65로 시작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이과가 분리돼 있었고 사탐은 65부터 시작해도 그들끼리의 리그고 과탐은 71에서 출발해도 그들끼리의 리그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통합 수능이 되면서 대학들이 원래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왔었는데 교육부에서 왜 사과탐을 차별하냐 이렇게 된 거죠. 통합변표를 써라 되도록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탐 100분이 100 맞는 것보다는 사탐이 좀 더 쉬워 보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100분위를 받을 거면 사탐에서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탐론을 시작했고 그랬더니 대학은 또 가산점 도입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그 앞에 게 25학년도고 화살표 뒤에가 26학년도가 바뀐 부분을 대조해 놓은 겁니다. 사실 지금 사탐론이 올해 이렇게 더 많이 활발해진 이유는 이 학교 때문이에요. 또 고려대가 문제예요. 고려대학교가 사탐 지원 불가를 걸어놨다가 이제는 과탐은 3% 가산점, 사탐도 공대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과 수시 최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과탐으로 맞춰야 돼 했다가 탐구 지정을 풀었어요. 올해부터 동시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꽤 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정도면 괜찮은 학교인데 고대 공대 갈 수 있어 사탐으로? 그럼 나도 사탐해야지가 된 거죠. 하여튼 고대가 문제예요. 네,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이미 좀 풀려 있었고 서울대는 여전히 사탐 지원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연대는 뭐 과탐 3% 가산, 그러니까 동일 계열 지원 가산인 거죠. 사탐으로 분과 그다음에 뭐 과탐으로 자연계열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고대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다른 학교들도 사실 대부분 이제 과탐에 가산점을 좀 많이 주는 식으로 방어를 하고는 있는데 막을 수는 없었고 홍대까지도 사탐 지원 불가해서 이번에 3% 가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대에 따라서는 사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사탐을 한다고 무조건 더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과탐에서 사탐 넘어간다고 무조건 더 잘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과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날 내가 그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잘하면 올해도 과탐 보기만 했어도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과탐을 보기만 했어도 여기는 아예 못 쓰잖아요, 애들이. 근데 진짜 과탐 인원수 무너지는 게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 살벌하게 무너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나 그냥 과탐 할 만해 싶으면 버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꼭 50, 5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잘하면. 아까 투과목 사태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남들이 다 사탐을 하나씩 섞어서 하니까 나도 공부 부담을 거기서 낮추고 국어 수학에 시간을 쏟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탐론을 고민하신다면 그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원 제한 때문에. 같은 성적대에서도 그러면 여기 못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도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사탐론 고민하시는 분들, 학생들의 과탐 성적을 보면 대부분 3등급 이하긴 하거든요.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고민을 아무래도.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탐론을 해서 일단 잘 본 다음에 과탐 가산점 맞는 거를 극복을 해야 본전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탐으로 넘어가서 잘 받았다. 근데 과탐 가산점 3%, 5%뭐 어떤 학교는 7%뭐 아까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를 다시 극복을 해야 내가 이제는 똔똔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건너가서 가산점 극복해갖고 다시 이득을 본다? 까지 안 하셔도 그냥 있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등급 중반인 학생들은 대략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1컷 이상 받아야 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4등급인 학생은 2등급 컷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본전이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2등급이 올라간다? 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탐론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게 약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인지. 그리고 과탐 응시 인원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탐에서 버티고만 있어도 이득이 되는 구간도 성적대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옛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시기별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종종 들리는 저 납치 소식들이 있는데 납치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수시 원서 전략을 결정하는 시점에는 6평 실채점 성적표를 들고 계실 거고 9평 가채점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제 저걸 가지고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를 결정을 해놓고 위로 6장을 쌓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수시를 어디를 쓸지는 내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의고사 성적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학교 그 학과에 합격한 선배 내신 등급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주로 상담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너 2.5등급인데 너는 선배 중에 2.5등급이 어디를 갔어? 너도 거기를 써.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 선배는 모의고사는 얼마나 잘 봤어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버릇없게 뭐 이렇게 혼내시겠죠? 아 근데 보세요. 우리가 2.5등급인데 내가 모의고사를 111을 받고 있는데 저 선배는 444였다. 그러면 이 선배는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최저 없는 교과 전형으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죠 이걸로. 그러면 이제 학교 라인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2.5로 교과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러면. 근데 우린 111이에요. 그러면 이 2.5등급은 같은 2.5등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렇게 믿고 썼다가 납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내신 기준으로. 그래서 모의고사 결정해 주는 거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내신 성적에 따라서 지원했을 때의 합격 확률이나 이런 게 좀 바뀌기는 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문과 기준으로 3.0 등급 되면 사실 서영고 좀 쓰기 힘들다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3.5예요. 내신이. 근데 모의고사가 이미 서영고를 가고도 남을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수시를 서영고를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정시로도 갈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인해서 합격 확률이 달라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시를 충분히 경쟁률을 올려놓고 나면 수시에서 그 학교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과도 마찬가지죠. 2.5등급 때 2.0 미만에서 의대를 교과나 학종으로 쓰는 거에 합격 확률이 높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2.5라도 이미 국어 수학이 100점 100점이다 6평 때. 9평 때 하나 틀렸다. 요 정도다. 아 그러면 저걸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6개 의대 다 쓰고 그냥 정시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내신 성적에 따른 수시 지원 라인을 말씀을 드리긴 하면서도 이게 결정해주지 않는다고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수시 합격자는 와 내가 여기를 합격하다니 이런데요. 정시 합격자는 내가 여기를 오다니. 수시 납치 피해자는 내가 여기를 썼다니.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시기별로는 3월부터 중간고사 전까지는 생기부 관리 중이신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정기고사,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근데 이때쯤 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뭐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같이 내신을 열심히 챙기진 않죠. 3-1에는. 그러니까 평소 하던 것만큼 하시면 유지나 상승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지 않으신 경우는 그냥 중간고사는 열심히 응시만 하시고요. 저때 이제 공부했던 그 EBS 범위를 수능 기초 준비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내신 등급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 6월 모평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학생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탐구 2과목 중에 1과목 정도를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2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특히 단순 암기가 좀 더 많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원 지원이면 생원보다는 지원이 단순 암기가 좀 더 많긴 하겠죠. 그러면 그때 지원을 6평 때 완성해 놓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 때 다 완성해서 50점을 맞아도 3달 놀면 9평 때 2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50점이어도 6평 때. 왜냐면 휘발성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암기 과목이 암기 과목 성향이 덜한 과목을 먼저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6평 때까지는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평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6평 직후에 내가 기말고사 준비를 얼만큼 할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셔야죠. 6평 때 내가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면 기말고사 준비가 뭐 굉장히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고, 내신 성적대에 따라서. 내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9평을 의미 있게 보기 위한 작업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시기별로, 그리고 학생의 성적대에 따라서 생기부 관리 중이신지 아닌지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수시 전략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초쯤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실 시점쯤에 수시 전략 설명회를 한번 더 제대로 할 거라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정리죠.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정시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하면 그 위로 쌓아 올리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 전략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3-1에 세특 기재 하실 때 저는 요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1번 항목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해줘도 다 써놨고 2번, 3번, 4번이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그 활동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멋있는 걸 써놔도 우리는 중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지원하는 시점에 고졸도 아니시고 중졸이거든요. 그러면 입사관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걸 써도 별로 안 멋있어요. 그거로 승부를 못 보고 내가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걸 알게 됐고 어떤 걸 느낀 점이 생겼는지 등등을 써주시는 게 더 궁금한 포인트예요. 입사관들이. 어떤 발전 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과 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요즘은 특히 독서활동 목록이 따로 안 들어가니까 책도 여기다가 같이 써주셔야죠. 그리고 그 책의 일부 파트라도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참고가 됐다라는 걸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4번은 사실 약간 테크니컬한 트릭인데 부족한 점을 못 느꼈어도 느낀 척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노력했는지 혹은 앞으로 할 건지를 한 줄만 써주셔도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 보일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 물리 실험 이런 거를, 역학 실험 이런 거를 그 과학실에서 하잖아요. 공식대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변인 통제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공식대로 그 실험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왜 그게 똑같이 안 나왔는지를 좀 써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대학 가서 이거 하고 싶어졌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인 오차, 실험의 오차가 생겼는데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해봤어요.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세특이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함, 어떤 보고서를 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잘했음, 이렇게 끝나 있잖아요. 생기부가. 근데 이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특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이 기본이긴 합니다. 일단은 정량적인 지표가 좋아야만 하는 건 사실이니까 3학년 1학기까지도 남은 과목을 좀 잘 챙기셔서
물론 3학년 1학기로 엄청 올라가지도 않고 엄청 떨어지지도 못하긴 하죠. 왜냐면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라도 변화는 있으니까 좀 유지 혹은 상승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때 너무 많이 펼쳐놨던 생기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조금은 좁히셔야 된다. 물론 요즘은 뭐 무전공이 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그쪽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1, 2학년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폭넓게 써놓으셨다면 이제는 조금은 좁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써주셔라. 아무리 있어 보이는 걸 써도 저희는 아직 그렇게 있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 장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트렌드가 좀 팔방미인형 학생을 뽑으려는 트렌드가 있다 보니 내신과 수능, 그다음에 생기부와 수능까지도 포함해서의 밸런스가 좋을수록 입시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아래 학년에 다른 자제분이 계시다거나 하신다면 더더욱 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한 학기를 망친다고 해서 수시 경쟁력이 날아가진 않아요. 특히 3학년 1학기를 뭐 내신을 많이 망쳐봤자 진짜 물의 술탁이라서 농도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입시는 6장의 조합으로 승부를 하시는 거고 6개 다 붙고 서울대 의대부터 6개 다 붙고 연세대 의대를 경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다니실 수 있어요.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6승을 하시기 위한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고 1, 2승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저 조합으로 승부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하는 것만 하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가까운 시험과 먼 시험이 같이 있으면 먼 시험을 공부하는 척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먼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공부하는 척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돌아온다. 특히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는 건 세상에 요번 한 번밖에 없죠. 고3 1학기 중간고사. 그 옛날 말인데 이것도 저만 해도 80년대생이니까 들었던 얘기긴 한데 국적이랑 호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 못 바꾸잖아요. 3-1을 시험 성적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만 계속 하면서 가도 금방금방 가요.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2주 동안 수행평가하고 나면 기말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전에 6평 보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하고 나면 또 2주 수행평가 하고 나면 수능이 100일 남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꼭 지금 할 일만 챙기시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 질의응답은 없이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저희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에. 이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QR코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엔젤스 컨설팅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설명회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